그게 뭐 어느 정도의 강도냐, 뭐 어떤 데이터 이런 거는 없어. 그냥 역전세가 힘들 거다, 못 버틸 거다. 니네 죽었다 다. 큰일 났다 니네. 다주택자를 하나님께서 꿀하시는 거다. 대신다. 이런 느낌으로. 또 떡락한다 막 이렇게. 갈아타기 생각하지 마라. 뭐 집은 언제 사야 돼요? 사지 마라. 막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10년만 기다리면 패러다임이 바뀔 거다. 그러니까요. 10년 지나면 내 나이도 10년 강산이 매년 있겠지 뭐. 그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해봐야 되는데 그 시장에 전문가들이 많고 많으신데 그분들은 그냥 경험적인 데이터로 이야기하시거나 두루뭉술한 구름 뜬구름 잡는 이야기. 예전에 내 경험으로는 이랬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많은 것 같아.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그걸 이제 그 이슈에 맞게 데이터를 이제 그 가공하고 시각화하고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 124에 계신 분들, 그 연구원님이나 일부는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그냥 투자자들 중에 이제 그 하시는 분들은 갭2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갭이 어쩌냐 이런 이야기만 주로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슈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공해갖고 이렇게 뭐 진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PB 뭐 이런 느낌이신 분들은 그냥 PB 느낌이야, 그쵸? 데이터를 돌려보거나 이런 건 없으신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감이나 이런 거에 의존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죠. 경험도 중요한데 그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의 자산이 지켜지는 거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오른다, 없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진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시장을 재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장이 흐름은 시장은 자기 갈 길을 가. 네가 떨어진다고 하든 오른다고 하든. 그죠? 그러니까 그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몰라 그러면 경험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데이터를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2000년 초반에 집만 사면 오르고 뭐 갭 투자하고 이래서 돈 되니까 엄청 까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청 까불었지. 2008년 금융위기를 처맞기 전까지는. 그래서 2009년, 10년 그리고 쭉 흐르면서 이제 부동산을 떠났다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봤는데 결국에는 데이터밖에 없어.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그런 걸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 그렇죠. 그런 걸 분석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 전문가라 그러면 믿고 그냥 내가 하락으로 이제 마음을 정했어. 하락하신다는 이야기들 좋잖아요. 그리고 그 되게 깊이 있게 연구를 안 하면 그 사람들의 말을 반박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믿는 거지. 또 이제 급등은 아니지만 급등을 바라는 이제 집이 있으면 이제 또 기가 커지잖아요. 이렇게 막 역전세 별로다. 망고쌤이 역전세 크게 시장에 영향이 없다더라. 어떻게 흑상하는 거야? 살리는 거야? 이러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은 자산 형성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부터 미리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계속 역전세를 보는 이유는 역전세는 이미 정해졌다. 발생은 했고 100% 정해졌다. 왜냐하면 지금 2년 전 전세 시세보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시장 영향에 영향을 줄 건데 급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다. 분명히 급락으로는 이어지진 않을 거고, 그리고 동네마다 다 역전세가 이미 정해져 있다. 2년 뒤에. 그러니까 뭐냐면 만기 때 1억 2억씩 3억 4억씩 빠지는 데도 많다. 물어줘야 되는 사람도 많다.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급락을 할 것 같지는 않다, 내가 보기에는. 근데 순간순간 급매가 나올 거니까 열심히 다녀서 내 집 마련해라. 이거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에 맞는 기사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그나마 신문 기사 중에 가장 디테일한 기사를 하나 갖고 왔어요. 하반기 집값 폭락 가능성 희박. 박수 칠 일이죠. 희박이라니, 세상에. 희박. 역전세 최악이 아닌 이유 해서 보시면 이제 이거잖아요. 고점 시기 전세 신규 계약이 19만 가구가 넘어갔다. 고점 시기라 그러면 2021년부터 2022년 여름 사이, 그때 19만 가구가 신규 전세 계약을 했다. 수도권 평균은 1억 이상 급락을 했다. 그러면 19만 가구 곱하기 1억이 총 역전세 금액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죠? 근데 이제 그게 20만이라고 보시면 20만 곱하기 1억이니까 이게 20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특례보금자리론을 100조였잖아. 그래서 역전세는 불가피한데 중요한 거는 전체 전세의 53%가 갱신 계약인데 이게 안전판이다. 요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는 게 핵심이다. 53%가 갱신 계약이다. 갱신 계약이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제가 데이터를 좀 봤어요. 봤더니 지금 만약에 올해 6월이니까 2023년 6월이잖아요. 그러면 이거가 전세 2년 전 계약이니까 2021년 6월에 계약된 게 지금 만기가 된 거잖아요. 근데 2021년 6월이 전세가 피크였다는 거지. 문제는 뭐냐면 2021년 전세 계약이 그 사람이 또 2019년에 계약했을 수도 있잖아요. 계속 연달아서. 그래서 2019년에 계약했는데 2021년에 많이 오르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실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2019년 가격으로 2021년에 있었던 거고,
그러면 2023년이 됐는데 2023년 지금의 전세 시세가 그러면 이런 분들은 2019년의 전세 가격이랑 차이가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한 거다. 19년도하고 비교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2년 전이 아니고. 이제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최근에 2023년도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의 사용을 안 했어. 현재는 별로 사용 안 해요. 왜? 사용할 이유가 없죠. 근데 2023년에는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한 비중이 엄청 높았다. 그래서 실제로 뭐 19만 가구라고 하는데 20만 가구라고 치고 이 20만 가구가 2021년에 계약은 됐지만 계약갱신 청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규모는 많이 축소가 돼 있다. 이런 취지의 글인 거죠. 거기다가 정부가 DSR까지 완화해준다. 이 DSR 완화하는 거는 전세보증금 반환해주는데 대출을 해주겠다. 네, DSR 상관없이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니까 그게 스무스하게 넘어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제 원래뷰는 그래서 보합인데 역전세를 막기 위해서 DSR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니까 강보합으로 갈 것 같다. 뷰가 바뀌었다. 물론 7월 1일에 나오는 그 정부의 대책을 보긴 봐야겠죠. 이미 정해져 있다. 내가 보기에는. 세부적인 내용만 조율하고 있을 거다. 왜? 2주 전에, 1주 전에 언론 플레이를 했잖아. 살짝 흘려서 여론을 보고 그것도 좀 디테일을 수정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거 보면은 이제 지난주인가? 지난주일 거야, 아마. 우리 국토부 장관님께서 또 한마디 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셨죠? 갭투자자가 승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톡방마다 그 기사가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또 우리 또 신금을 울리는 또 그 갭투자 아닌 사람들의 신금을 울리는 또 멘트 아닙니까? 전세가 위험할 때 뭐라고 했죠? 전세는 없어져야 된다. 수명은 다 했다. 그랬다가 이제 막 물어가니까 그런 뜻은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이야기인 즉슨 지금 한번 던져보니까 여론이 갭 투자자들을 너무 옹호해 주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손보고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전세 지금 5억 들어와 있는데 지금 3억 5천이야. 그럼 5억 빼주는 거 다를 안 해주고 1억 5천에 대해서만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전세가 이제 들어오는 사람을 받아야지 1억 5천 대출을 해가지고 먼저 있던 분을 내보낼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1억 5천이 선순위고, 후에 들어오시는 세입자분이 3억 5천을 후순위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처절하고 있겠죠. 그러면 은행은 싫지. 대출을 무조건 선순위로 하고 싶은데 후순위로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후순위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후순위로 1억 5천 전세를, 대출을 깔아주고, 앞에 선순위로 전세 보증금을 넣어주는 이 방법을, 이 디테일을 연구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아는 사람이 없지만 제 추측입니다. 그래야지 들어오시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고 나가는 사람도 돈 받고 나가고 순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전세가율이 낮은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돼. 집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잖아요. 오지게 떨어졌잖아요. 10억이는 그래서 이제 10억인데 전세가 지금 현재 시세가 10억인데 전세가율이 50%라는 이야기는 5억이 전세 시세라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맥스로 하면 한 6억 5천쯤에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역전세 나는 사람들이 1억 5천 정도 어떻게 수도권에서는 평균적으로 그 정도 금액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인데 이제 6억 5천 기존에 전세 있었다고 6억 5천을 다 대출해 줘버리면 돈도 너무 많이 풀리고 또 이게 받아가지고 딴 생각을 하시는 분도 생길 수 있고 생길 수 있고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아니 그럴 수도 있고 왜 다 나쁜 사람으로 봐. 다주택자 중에서도 순한 사람이 1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6억을 다 풀어주는 거 6억 5천을 다 풀어주는 거만 그 차액인 지금 전세 시세 5억 하고 6억 5천 기존 전세 시세 6억 차액인 1억 5천만 해주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후순위로 선순위로 1억 5천하고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면은 불안해 하시니까 여론이 다 빠질 거 아니야. 결국에는 갭투자자가 승계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 뒤로 이제 후순위로 딱 넣어주면 들어오시는 분도 말이 없고. 은행 입장에서도 봐도 뭐 LTV 80%까지 안 되고 한 65%에서 해결이 되고 하니까 서로 이제 좋은 거죠. 은행은 대출할 수 있고. 다주택자는 이제 숨을 쉴 수 있어서 좋고. 나가시는 분들은 보증금을 빼니까 좋고. 일단 모르겠고, 일단 내 돈 받았고. 들어오시는 분은 선순위로 들어가니까 좋고. 이런 거를, 요렇게 해줘야지 이제 스무스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전세를 빼는 사람도 다주택자도 급하게 안 팔고 이제 조금 느긋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시장에서 매물은 줄어들고 전세 시세는 오르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보합에서
강보합으로 뷰가 바뀔 거다. 일단 세부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정부의 실무자들은 디테일이 좀 세잖아요. 지난 정부보다. 지난 정부는 그냥 하세요 하고 뒤에 투수는 알아서 해.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죠? 뭐, 조정지역 지정해놓고, 막, 이건 어떡할 거야, 저건 어떡할 거야, 그럼, 짜증나 죽겠네. 알아서 해, 그냥.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디테일이 있잖아. 그런 것들은 다 대비해서 준비해놨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 분당 이사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도 1억 올라가지고, 시세보다 1억 올라가지고, 짜증나 죽겠는데, 네. 이거 이제 DSR까지 풀어주면 이제 망했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니다. 순간순간 금매가 나올 거다. 그 와중에도 파시는 분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잡으려면 많이 돌아다니고 전화번호를 많이 남겨놔야 된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금매가 이게 딱 나와가지고 싹 사라지고 또 이제 정상 가격 나오다가 또 나왔다가 또 싹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제 급한 분들 마음이 많이 급하면 금매 가격으로는 못 사고 그냥 정상 가격으로 하는 거고 진짜 열심히 돌아다니면 가끔 나가다 떨어지는 그 꿀을 탁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거지. 탁 잡으면 이제 또 없어져. 그렇죠. 탁 잡으면 없어지고. 그렇죠. 이제 그리고 그런 건 실거래신 거 늦게 알겠지. 근데 막 7억인데 6억 5천에 금매 나왔는데 누가 이제 거래되고 그 실거래신 걸로 바로 했어.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이제 매수자들이 6억 5천에 거래됐는데 그거는 뭐예요? 이런 이야기 하니까 실거래를 늦게 하는 거야, 신고를. 그래서 5월 달에 실거래 신고가 전체적으로 늦어가지고 초반에는 작게 나왔다가 지금 갑자기 확 1000건에서 3000건으로 확 올라왔다. 그러니까 5월 달 실거래를 6월 초 기준으로 1000건밖에 안 됐거든요. 깜짝 놀랐어. 와, 이러다가 진짜 힘이 매수세가 약해지나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3000건 넘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증가하는 추세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제 이렇게 평평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제 이슈는 이거죠. 그 하락하시는 분들, 한다는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분들 있잖아요. 서울은 원래 6000건 거래되던 거야, 얘들아. 1000건 하다가 지금 3000건 됐으면 아직도 반밖에 안 돼. 그래서 떨어질 거야. 이런 논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래량하고 매매 가격은 비례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3,000건이든 1,000건이든 6,000건이든 시장에 쌓여있는 매물들이 소화를 시켜서 계속 그 매물이 줄어드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거래되는 거 마켓에서 나와 있는 매물들이 줄어드느냐 안 줄어드느냐 이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 해야 될 거는 최근에 매물 수가 이제 약간씩 2, 3주 전까지만 해도 쌓이다가 조금씩 매물이 줄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이 매물이 줄어드는 속도나 늘어나는 속도 이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매물이 절대량 자체보다도 그렇지. 줄어드는 거 늘어나는 거. 그렇지. 이 속도. 이 상태에서 매물이 점점 줄어들면 아무래도 매수자들이 쫄리지. 그래서 매물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내어놓은 애들보다 사는 애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은 간단한 거잖아요. 사는 놈이 많으면 올라가고 파는 놈이 많으면 내려가는 거. 시작이 원리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거래량이 절대 수치보다는 쌓여있는 매물들이 줄어드는지 늘어드는지 이제 우리가 그거를 아실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잖아. 네, 그렇죠. 그래프. 얼마나 좋아. 그래 최고야 아실이. 리얼망고도 있잖아요. 리얼망고는 리얼망고의 특징이 있고 아실이 정말 좋은 데이터들을 그 데이터는 정말 제가 그 데이터는 정말 좋은 데이터 같아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매물 개수 보는 거는 아실이 최고다. 다른 데도 그건 이제 네이버에서 제휴가 돼가지고 갖고 오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대기업이잖아. 그게 다 아실도 이제 우리는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대기업이잖아요. 아실 이제 대표님 만나본 적은 없지만 대표님이 투자를 아시는 것 같아요. 적폐 총봉산 프롭테크죠. 적폐 프롭테크죠. 호갱노노랑 아실이 둘 다 이제 프롭테크로 그나마 성공한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호갱노는 이제 완전히 이제 분양이라든가 정말 일반인. 실거주, 일반. 일반인. 아실은 적폐. 적폐를 위한 건데 다른 분들도 많이 보는 거.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보죠. 일반인들하고 대화하면은 아실은 거의 모르고요. 그렇지. 맨날 호갱노노 얘기만 해요. 호갱노노에서 이제 우리 아파트 욕하고 있는 놈들 있으면 이제 그 다구리 공격하라. 좌표 찍고 저기다. 이렇게. 이런 거.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면 된다. 지금은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매매 매물은 약간 늘어나다가 이제 주춤해지더라고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봅니다. 앞으로 안 올 것 같고 역전세가 확실하면 파는 게 좋을까요? 팔고 뭐 하고 있는 거죠? 팔면 뭐 할 거냐고요? 팔고 뭐 할 거냐고. 그게 중요한 거죠. 다른 것도 살 건데요. 그러니까 안 올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 올 것 같다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거. 그거가 명확하다면 지금 이제 10억인데 이제 안 오르고 9억 8억 될 것 같아. 그럼 파는 게 맞죠. 정확하게 파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집이 실거주 집이라 그러면 나는 그건 반대야. 이 자가하고 임대하고는 차이가 많은데 근데 투자로 해는 사놓은 거야.
근데 본인이 확실히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파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그 팔면서 발생하는 비용, 대비 효율이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그래서 약보합이나 강보합일 때는 사거나 팔면 안 돼. 뭐 이렇게 갈아타기 하는 건 상관없는데 팔면은 비용이 발생하잖아.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복비도 내야 되고 그 비용이 약보합이 막 확 떨어지거나 확 올라가면은 그렇게라도 팔고 또 사고 또 팔고 가만히 현금 갖고 있어야 되는데 비용이 발생하잖아. 그런 거 약보합이나 강보합일 때는 팔면 안 되죠, 원래. 그래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팔고 그게 나오면 그걸 또 다시 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역전세가 확실하다면 입주 물량이 좀 제법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전세가가 엄청 많이 올랐었던가 뭐 이런 적들이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네이버 들어가서 시세 보고 그 시세 대비 2년 전에 내가 놨던 전세 가격이 그거 되게 높고 그러면은 근데 이제 뭐 내가 대출 받기도 싫고 현금도 없어. 그럼 파는 게 맞는데 단 하나 오늘도 우리 톡방에서 그런 질문을 하시길래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7월 1일에 규제 완화가 있지 않냐, DSR 나온다고 하지 않냐, 7월 중에. 그러니까 만기가 좀 남았다면 미리 협상을 하지 말고 7월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 하셔라. 그때 판단하셔도 안 늦다. 약보합일 때는 팔면 비용이 발생하니까 안 파는 게 좋아. 조금 떨어질 때는. 그러니까 지금 미리 결정하지 마시고 그 DSR 풀어줘가지고 내가 충분히 대출 받아서 이게 된다 그러면 굳이 팔 이유가 있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쵸? 확인해보고 해야지. 근데 지금 협상을 시작하면 불리하지. 그쵸? 그렇잖아요. 협상도 그냥 급한 놈이 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만기가 좀 많이 남았으면 7월 때 나오는 거 보고 결정해도 되지 않냐. 내가 지금 해외여행을 와 있다. 출장을 와 있다. 이렇게 부모님이 아프셔가지고 병문안을 와 있으니까 지금 8월, 7월 중순에 얘기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좀 미루는 게 좋은 거죠. 유보해야죠. 그렇죠. 확인해 보시고 은행도 나중에 나오면 확인해 보시고 버틸 수 있다 그러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